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29번째 얘기예요. 오늘도 이 최장진 집사가 한반도 얘기 29번째 얘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28번째 얘기에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이 6.25 전쟁, 이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토가 지금 북위 38 도선에서 왜 이렇게 지그자그로 형성되면서 남북한의 군사 붕괴전이 이렇게 지그자그로 형성되면서 분단 국가가 되었는가, 이 그 원인과 과정을 자세하게 풀어나가면서 강의를 해왔는 거예요. 29번째 얘기에서는 그동안 질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의를 해온 분이 4분이 계시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 4분에게 답변을 강의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답변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권 다툼과 권력 다툼은, 당파 싸움은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권력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잃고 말하는지, 어떻게 나라를 잃고 말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지금 우리 극박한 시국과 딱 말리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딴에는 좀 더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우리 국민들은 아니 법을 잘 아는 대통령이, 아니 우리 국민들 대통령이 돼가지고 왜 저런 쓸데없는 실수를 범했을까. 사실상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는요, 자기 목을 단두대에다가 올려놓고서는 목이 잘려나갈 각오로 벌려야 할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취지를 했다 해도 실패하면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줍잖게 벌려놓은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한 이 대통령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을 밀어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서서 대통령이 되어보려는 눈이 시뻘건 돼가지고 날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꼴사납고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는 말리는 척하는 이 시누이가 더 무섭다는 얘기죠. 요 집권당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루어낸 경제적인 블록이 한순간에 무너지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한순간에 지금 추락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한순간에 이제 파탄이 올 일이 일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어쩌면 저렇게도 권력 다툼이 눈이 멀었을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는 처자식이 굶기는 삶이 또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면서 눈앞이 캄캄한데, 자, 우리는 국민들은 나라가 잘 되기만을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 정치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만 되었다 하면은, 저 꼭대기만 올라갔다 하면은 왜 고집이 세지고 그렇게 불통이 돼버리고 바보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주 가버려,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왜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무려운 얘기. 이분은 70이 다 돼가는 남자분인데,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가 지배를 받아온 것이 36년입니까? 35년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기는 36년이라고 이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36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35년이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 때문에 속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년이든 35년이든 우리 민족의 일본이 식민지 생활을 살아온 그 시대 역사 얘기 좀 잘 풀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자, 36년이고 35년이고 이 세월에는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와야 했던 가슴 아프고 속을 푼 얘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얘기. 이분은 30대 여성이라고 이렇게 흥분된 얘기로 질문을 해온 분인데, 만약 자기가 나는 사회주의자다 하면은 내가 공산주의자입니까? 하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자는 물음이죠.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중국은 공산국가입니까? 아니면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무슨 국가입니까? 요거 좀 풀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듣고 보면 요 얘기는 사상과 이념에 대한 문제죠. 이대 오르기에 대한 문제가 결핍된 얘기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자, 요 세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 20대 되는 남자분이 왔는데, 여수 순천 군 반란 사건은 폭동입니까? 아니면 혁명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창수 상사가 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하는 내용이고, 제주도 4.3 사건은 혁명이라 하는데, 그러면 여수 순천 군 반란 사건은 폭동이 될 수 있습니까? 혁명이 됐을 수 있습니까? 하는 요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 얘기는 조선의 건국 시기. 그러니까 조선은 1392년에 유교적 인본주의 바탕으로 한 근세사회를 이뤄낸 것이 조선사회지요. 이 조선사회의 이성계, 향초와 경초, 집안 내력을 재밌게 좀 풀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은 재밌게 푼대요. 한반도 얘기가 재밌게 푸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알기 쉽게, 그리고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게끔 간단하게 잘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좀 어쩌면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한반도 얘기가 어떻게 되면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우냐. 눈물겨운 얘기예요. 제가 비록 구독수나 구독수가 엉망진창이죠. 그렇지만은 힘이 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 첫 번째 얘기.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를 받아온 것이 36년입니까? 35년입니까? 하는 내용이죠. 한일 합병이 1909년 7월 6일에 발효됐다면 36년이 되는 것이고, 한일 합병이 1910년 8월 29일에 발효됐다면 이것은 3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분같이 한일 합병은 1909년 7월 날 발효돼 가지고 36년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온 사람이죠.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국어사전과 인터넷을 탁 들춰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한일 합병은 1910년 8월 29일 날 발효됐다. 그래서 35년이다 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가 알아서 1970년대 기록을 또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나라를 잃은 지 꼭 10년이 된 해인 봄인 1919년, 그렇죠?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을 외치는 독립을 외치는 기미운동 3.1 운동인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909년 7월 6일이 한일합병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36년이든 35년이든 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걸 역사 얘기를 다시 한번 풀어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904년에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러일 전쟁이 벌어졌죠. 자, 여수와 인천 앞바다에 주둔 중인 러시아 함대를 이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파시킨 것이 일본이에요.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지 일본. 그래가지고서는 이 조선 땅에서 러시아인들이 눈에 가시인 러시아인들을 쫓아내는데 일본이 승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1905년 11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일 간 을사보호 조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강제로 당했다 가지고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능약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한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일본이 지금 이제 한성인 지금의 서울에다가 조선을 감시하는 이 통감부를, 조선 통감부를 설치해 놓고요. 이 조선 통감부는 훗날 조선 총독부 역할을 해낸 곳이죠. 그리고 나서 7월 19일 날, 자, 2년 후인 1907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간도지방, 지금의 이 간도지방에다가 조선 통감부 파출소를 세우는 거예요. 일본에. 그리고서는 이 간도지방에 조선의 땅임을 확인하고 문서하고 행정 조치를 취한 것이 일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9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07년 7월 19일 날 일본은 남산에다가 대포를 설치하고는 고종이 양위를 하지 않으면은 아주 대구를 폭발해 버리겠다고 아예 위협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고종을 끌어내려버렸지, 양위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서는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 태어난 황태자 순종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고 고종은 내려오고 물러나고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909년 7월 6일 날 2년 후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비밀리에 병탄 합병을 합의했다. 병탄 합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병탄 합병이 말하자면 한일 합병 1909년 7월 6일로 발효됐다. 이렇게 믿고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믿고 내려왔느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수립된 날이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한반도에 내에서 유엔이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 날이에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되고 정부가 수립된 날이죠. 요때 한일합병은 1909년 7월 6일 날로 발효됐다. 기록되어 내놓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6년이라는 세월로 살아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1910년 8월 29일로 한일합병이 발효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계속 강의를 해보려는 거예요. 지금. 자, 2달 후인 9월 4일 날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은 중국과 일본은 이 간도지방, 이 간도협약을 중국에게, 이 간도지방을 다 중국에게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909년 9월 4일 날 일본은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반도 철도 부속권과 무선연대 탄관 채굴권을 중국으로부터 얻어내는 데지 간도지방을 일반적으로 중국에게 넘겨준 간도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간도 땅은 고조선 때부터,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 때부터 우리 민족들이 이 불모지인 땅을, 산간지방을 개척하고 개간해가지고 농공지를 이루내면서 대대로 살아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간도 땅은 우리 조선의 땅이라 여기면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중국은 이 간도 지방을 자기 대국의 땅이라 주장해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중국과 조선은 마찰로 충돌을 하면서 이 간도 지방 때문에 마찰과 충돌을 겪으면서 내려온 것이죠. 간도 지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서간도와 동간도와 북간도를 합쳐서 간도 지방이라고 그러죠. 이 서간도 지방은 이 백두산을 밑으로 해서 장백, 산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장백, 산맥, 이 줄기를 타고 여기를 우리 민족에 살아온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지금도 장백 조선 자치세가 서 있죠. 이 동쪽으로는 동간도 쪽으로는 영길과 도문, 그리고 북간도 쪽으로는 이 길림성을 위주로 만주 일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금의 조선의 연변 조선 자치구가 서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간도지방이라고 하는데 1712년 숙종 38년 때 중국 측에 의해서 간도지방의 귀속 문제를 놓고
기속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과 조선의 국토 경계선을 놓고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중국의 이 오랄총관 목곡동이라는 이 대표가 백두산에다가 청계비를 세우자고 그랬어요. 청나라니까 청자를 따가지고 청계비를 세우자는 것이요. 조선이 세우자면 조자를 따가지고 조계비가 될 것이죠. 이때 이 오랄총관 목곡동이라는 대표가 백두산에다 청계비를 세우자 해서 청계비를 세웠는데 이때 우리 역관, 통역관이죠. 역관 한 분이 이 백두산 도면을 한 장을 요청한 거예요. 이때 오랄총관 목곡동 중국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국의 산천은 우리가 다 떼어줄 수는 없어도 백두산만큼은 너희 것이니까 어찌 그것을 떼어주기를 주저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집어치더라도 백두산과 백두산 천지를 포함한 이 백두산만큼은 조선인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나서 100년 후인 고종 23년 때인 1887년에 또 한 번 간도지방에서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 간도 기속 문제를 놓고 회담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철종 말기에서 고종 초기에 조선의 천한 백성들 그러니까 세도 정치 학정과 스탈에 못 이겨가지고 이 간도 지방을 생명의 땅이다. 옥토로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이주를 해온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주를 막기 위해서 회담을 청한 것이죠. 이때 조선은 간도 지방이 조선의 땅임을 주장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 중국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해결을 하자 이때 조선의 안면부사 이주하라는 분이 참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놓은 거 있죠. 내 머리를 잘라갈 망정 우리 조선 땅을 너희들이 한치도 잘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간도 땅이 우리 땅이라고 조선은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이때 중국과 조선은 아직까지 이 간도 지방의 이 국토 경계선을 이렇게 확인하지 못한 때. 그런데 일본이 이 간도 지방을 조선 땅임을 확인하고 문서하고 하여튼 이 일본이 이 간도 지방을 중국에게 다 넘기던 간도 협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 1910년 8월 1일 날 순종은 조선의 군대인 그러니까 자기 군대죠. 대한의 군대를 자기 손으로 아주 해체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2일 날 형식상인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개최했는데 이때 일본은 무장한 일본 순사와 친일파를 대동하고는 길거리에 순종을 세워놓고는 일본과 이완용은 한일 합병 안건을 내놓고 결의하는 형식으로 한일 합병 조약을 발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순종은 그 해인 그렇게 몇 개월 후이죠. 4개월 후인 12월에 일본의 유학이라는 명목 아래 불모로 끌려가면서 조선의 최후의 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제국인 조선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 8월 29일을 한일합병이 저해됐다. 요 날을 지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나라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하는 분들 우리는 나라가 폭삭 망할까봐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의해온 질문. 내가 만약 사회주의자라 하면은 나는 공산주의자입니까? 하는 물어본 분이죠.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제가 한반도 28번째 강의에서 민주주의 근간은 자본주의라 했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붕괴를 목표를 아예 파괴하는 것이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답을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재벌 위주로 해가지고 자본주의로 성장한 나라다 설명하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인 6.25 전쟁은 삼반된 2대 오륙이 일어난 북한의 남한을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동족 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해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것은 독일의 철학자 마르크스 사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뼈대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렇죠? 레닌 사회주의 사상은 공산주의 되기 전 단계라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닌주의는 공산주의 되기 전 단계라 보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언젠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지금의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죠. 분명히 제가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대는 거예요. 지금 기자들 질문에 뭔가 답변하다가 자기는 사회주의자다 하는 것을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이 조국 대표가 공산주의자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색깔론을 따진다면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니 조국 대표가 공산주의자는 아니겠지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국 대표와 같이 나는 사회주의자다 하는 분들은 나는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재벌 위주로 가는 자본사회 경제를 반대한다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독일의 철학자와 카르스 마스와 독일의 철학자인 카를 마르크스 사상과 이 레닌주의 사상, 레닌 사회주의 사상으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사회주의 경제 구조 체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놓겠다는 혁명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놓고 보면은,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 통제를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지만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비해서 개인의 자유와 경제 통제가 좀 약하고 일정한 이익이 보장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구도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는 또한 이 노동자들이 속박당하지 않는 사회, 자본주의 공장 주인들이 노동자들을 너무 착취함으로써 극도로 부유해지고 가는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르크스 사상과 레닌주의 사상을 가진 사상은 계급 투쟁의 폭력은 물론이고, 말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회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스탈린과 모택동, 지금의 북의 김일성, 이와 같이 폭력적이고 공포 정치로 일인 독재를 프롤레타리아로 빙자한 계급 독재인 일당 독재를 추구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자들이고, 이들은 민주주의를 부르조아라고 단정했고 종교와도 아주 상극이죠. 여기서 프롤레타라는 것은 봉급자, 봉급 생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서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은 임금 노동자, 봉급 생활자, 즉 자본사회에서 자신이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르조아라는 것은 자본사회에서 자본가들, 즉 공장을 일으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공산주의 잘 살고 있는 중산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장을 일으켜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잘 살고 있는 중산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공장이나 토지 등 개인의 생산 수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확립된 정치로서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전복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보다는 정치 구조에서 좀 약하다고는 하지만 이 두 시스템은 모두가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나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의 문제는 물어오는 핵심의 문제는 20세기에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은 철저한 공산 국가들이었지만은 오늘날 러시아와 캄보디아는 더 이상 공산 국가라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의 중국과 베트남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자이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자본 국가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도 북한만의 공산국가이죠. 그것도 아주 독재자인 스탈린주의를 표방하면서 살아온 나라가 북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자본주의 자유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만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 뼈대를 이어온 이들 나라들이 완전히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30번째 얘기에도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사상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들 널리 보내주시고 더욱 이왕이면 구독도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